안녕하십니까. KB증권 주식전략 이은택입니다. 오늘은 9월 시장 전략 기다리던 가을이 왔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주식시장의 국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실적 장세 1국면 중에서 1차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거의 끝난 마무리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여름 조정이라고도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반등을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쯤 됐을 때 내년 연초 전후에 비교적 큰 폭의 2차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경로입니다. 이게 지금 1차 조정이 지금 한 2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장에서 고점 저점 최대 하락폭은 6% 정도로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금 2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기간 조정이 계속 길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1차 조정의 특징과 바로 정확히 맞물리는 것입니다.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부담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은 부담은 오히려 경감된 곳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명목 주가로 우리가 부담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가 없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 바로 밸류에이션, PER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PE 레이쇼를 봤을 때 코스피의 PE는 13.5배에서 10.8배까지 오히려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조정을 PE 조정이라고도 자주 표현을 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가는 횡보하지만 그 기간 동안 EPS가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즉 PER은 오히려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은 좀 경감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고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경감된 반면에 기업 이익과 경기 사이클은 여전히 상승 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는 아주 간단한 그래프죠. 경기 선행지수와 주가 지수를 같이 그린 겁니다. 아주 투자의 기본이죠.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주식을 사고 바이 앤 홀드를 하고 반면에 꺾여 내려가면은 주식을 비우는 전략인데요. 아주 간단한 전략을 지금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주식시장과 경기가 괴리됐다고 하지만 이 마지막 6번째 차트를 보시면요. 경기는 이미 작년 말부터 반등 중이고 주식도 그걸 따라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반등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주식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경기 선행지수의 대용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 특히 저희가 많이 보는 거죠. 신규 주문 데이터들. 내구재의 신규 주문 데이터 같은 것들도 반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는 바닥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언제부터냐? 작년 말부터 지금 한 8개월 정도 반등하고 있다고 보는 것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 선행 지표들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선행 지표들이 경기 사이클이 추세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졌고요. 뿐만 아니고 이익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영업이익률이죠. 이 영업이익률을 이용하면은 투자를 상당히 좀 재미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상장 기업들은 경기 민감주가 많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항상 바닥은 약 4%에서 5% 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약 4%, 5%가 바닥이고 반면에 천장은 약 9% 전후가 천장으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2분기가 3분기 평균이 약 4.5%고 3분기도 5% 초반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정치가 다소 과다하게 추정됐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죠. 아직은 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익률이 8%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굉장히 낙관론들이 시장에 팽배하겠지만 그때부터는 시장이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본격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8월 달에 9월에 이제 가을에 저희는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가을에 랠리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가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8월에는 좀 높게 나올 만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자면은 가솔린 가격이 7월 말부터 올랐는데 이게 주간 평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 평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8월 CPI에 영향을 미치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계절 조정인데 팬데믹 때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오르는 이런 특성이 반복되면서 계절적 영향들이 6월, 7월 데이터는 물가를 약 0.1%포인트, 그러니까 전월 대비 0.1%포인트 정도 내리는 쪽으로 영향을 주고 반대로 8월, 9월은 0.1%에서 0.15% 정도 포인트 정도를 올리는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8월에는 CPI 압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주가를 뺄 수 있지만 아주 큰 영향은 아니라고 보는 게 저희가 이 차트를 되게 자주 업데이트를 드리는데요. 물가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6가지 데이터를 그린 겁니다. 물가보다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데이터를 그려놓은 건데 보시면 대부분이 올해는 다 꺾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8월 달에 물가 압력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올해 물가가 꺾이는 것들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좀 자세히 보면은 내년 데이터들은 대부분 좀 끝이 이게 올라가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반등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부터는 물가 압력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연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구들을 좀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월의 연설은 대체적으로 중립적이었다 혹은 다소 완화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우려하던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는 추가 긴축하면 어떻게 하지? 금리 인상을 또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립금리를 높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본다면은 이게 뭐 추가 긴축이 필요 없다 아니면 중립금리 높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둘 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가을에는 연준의 긴축이 쉬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겨울, 즉 내년 초 전후에는 다시 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파월의 발언을 좀 더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파월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별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긴축의 영향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차. 바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매우 조심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지표를 기다린 뒤에 지표를 확인하고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가을에 완화 정책을 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3분기 경제 데이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애틀랜타 페드에서 나오는 GDP 나오에 따르면은 5.9%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뭐 이 수치는 앞으로 좀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3분기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강력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미 파월도 다 봤어요. 연설 전에. 파월 의장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3분기 데이터가 잘 나오더라도 나는 추가 긴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3분기 데이터가 잘 나와도 추가 긴축 안 할 거냐? 여기 써 있죠. 긴축의 영향에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 데이터가 추후에 발표되는 걸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3분기에는 연준의 긴축이 쉬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에 경제 데이터로 통해서 긴축의 영향들의 효과를 봐야겠다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상할 수 있죠. 만약에 3분기뿐만이 아니라 4분기에도 경제 데이터가 잘 나온다면 그땐 파월은 어떻게 할까요? 시차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면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죠. 어떻게? 긴축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는 4분기에도 꽤 높은 GDP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경기 지표들이 이미 반등을 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4분기 데이터가 얼마나 잘 나오면은 연준이 다시 또 긴축 카드를 다시 꺼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파월이 또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잠재 수준 밑으로 떨어져야
인플레가 2% 목표로 내려갈 것을 확신할 수 있다. GDP 성장률이 잠재 수준 밑으로 떨어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일단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GDP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웃돌 경우에는 다시 긴축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잠재 성장률은 몇 프로일까요? 연준이 추정하는 것은 1.8%입니다. 따라서 1.8%를 넘으면 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반기만 봐도 벌써 2.1%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분기는 굉장히 더 높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4분기에 엄청난 쇼크가 아니면은 결국 1.8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4분기에도 1.8% 이상의 성장률이 나오면은 그때는 긴축하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제가 차트를 그려놨죠. 상반기에 2.1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왔고요. 지금 3Q에 아마도 약 3%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2% 정도가 컨센이고요. 그리고 4분기도 경기가 돌았으니까 아마 잘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뭐 어느 정도 나올지 몰라도. 일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잠재 성장률 1.8%를 초과하게 되면은 연말엔 다시 또 긴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경기 선행 지수하고 GDP 성장률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돌았죠. 그러다 보니까 GDP도 반등했기 때문에 4Q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긴 좀 힘들지 않나라는 게 보는 게 이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3Q는 연준의 긴축도 좀 멈출 거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PER도 11배 정도 수준으로 많이 13.5배에서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부담이 경감됐다. 경기 사이클이나 기업이익 사이클은 올라가고 있다. 뭐 연준도 쉬어간다면은 가을이 좀 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주식하기가.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4분기에도 좀 경제 데이터가 잘 나오고 내년부터 물가 압력이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면은 연준은 그동안 완화적인 스탠스를 또다시 바꿀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2차 조정의 빌미로 올해 겨울이나 내년 초 전후에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겨울보다는 가을이 좀 더 주식하기 좋은 환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 전략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는 빠른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소비나 서비스 관련된 업종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기억해 보시면 7월 말에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었어요. 인터넷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음식료가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강세 갔다가 그 다음에는 요코 관련주들, 중국 관련된 뭐 화장품 같은 데 강세를 보였죠. 호텔 레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진한 수익률을 겪었던 거죠. 반면에 상반기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배터리, 철강 이런 주식들은 하반기에도 좀 쉬어가는 모습들, 8월 달엔 좀 오히려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가을 증시는 8월 같은 모습을 볼까요? 아니면 상반기와 같은 모습을 볼까요? 다시 말하면은 소비나 서비스가 강할까요? 아니면 투자 관련된 주도주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저희는 투자 관련된 경기 민감주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보는 개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와 소비 사이클은 다운 사이클이고 투자와 제조업 사이클은 상승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서비스는 꺾이고 제조업은 올라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조업은 먼저 고점이 나오고 먼저 꺾였었어요. 2021년에. 그러다 보니까 먼저 반등이 나오는 거고 서비스는 워낙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꺾여야 될 자리보다 더 뻗어나갔죠. 그러다 소비는 이제 와서 슬로우 다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용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고용이 좀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서비스 쪽, 뭐 교육 의료라든지 레저 이런 쪽이 이제 고용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반면에 제조업이나 IT 쪽 같은 경우에는 먼저 꺾였다가 최근 들어서 오히려 다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런 경기 사이클들이 최근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사이클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수도 완만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는 제조업도 올라오고 서비스도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이러니까 주가도 경기 침체가 끝난 이후에는 폭발적인 랠리를 보였다면은 지금은 제조업은 올라가는데 서비스는 둔화되기 때문에 전체 지수는 상당히 심심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에 심심한 랠리가 펼쳐졌지만 역대급으로 느린 랠리가 펼쳐졌지만 그 안에 종목들을 보면은 아까 보셨던 법칙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상반기에 굉장히 급등했던 주식들 있죠. 그런 주식들 모아보면 대부분 투자 관련된 모멘텀을 받는 주식들이에요. 상사, 철강, 화학, 여기서 화학은 이제 배터리죠. 조선, 반도체 이런 것들. 대부분이, 아니면 헬스케어 장비들 같은 것들. 대부분이 투자 관련된 모멘텀을 받는 주식들이에요. 반면에 상반기에 수익률이 부진했던 거, 나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상승장인지도 모르겠어. 이런 주식들 보면 대부분 서비스나 소비와 관련된 업종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진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과 주식시장의 업종 전략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9월 이후, 9월부터 약 11월까지는 다시 투자 관련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먼저 조정을 보였던 반도체, 로봇은 최근에 이제 좀 올랐죠. 저번 달에 투자했던 업종인데, 로봇, 아니면 우주, 혹은, 레저, 엔터 레저, 이런 종목들이 저희들은 9월 달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봤던 이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올해 3분기 실적이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시즌이 10월 달 정도부터죠.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다시 또 반등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투자 관련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하반기에 가을에 다시 또 반등할 건데 순서는 먼저 조정받은 것부터 먼저 반등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를 이제 탑다운하게 매크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아까 봤던 투자는 올라오고 소비는 꺾이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처는 크게 두 가지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와 같은 투자 관련 쪽도 하나가 있고요. 뭐 HBM으로 요즘엔 많이 얘기가 나오죠. HBM 같은 것들. 그 또 하나는 소비 관련된 것들이 있죠. IT 기기들, 컴퓨터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쪽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HBM 같은 투자 관련된 것들은 좋아요. 투자 사이클 올라가니까. 반면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뭐 PC와 같은 소비와 관련된 것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떨어지기 때문에 전대 반도체 업종도 저희들은 과거 슈퍼 사이클과 비교하면 상당히 밋밋한 아웃퍼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래도 하반기 저희들 가을 때는 결국 반도체가 아웃퍼폼을 할 거다. 지수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거둘 거다. 다만 옛날같이 막 슈퍼 사이클 막 그런 것들 막 2배, 3배씩 올라가는 것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실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목표치를 좀 낮게 잡은다면은 우리 반도체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봤던 로봇이라든지 우주산업, 그리고 인도 관련주들, 그리고 퀀트로본 업종 전략에 대해서는 이어서 하인한 김민기 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B증권에서 작년부터 이 탈세계화 시대는 곧 공급망 재편을 위한 투자의 시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런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탈세계화 시대라는 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탈세계화가 지나고 나면 또 항상 새로운 세계화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어떤 형태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상하고 있는지를 좀 가늠해 봤습니다. 이 IPEF라는 걸 통해서 가늠을 해봤는데요. 이 IPEF는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경제협력체고 14개 국가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올해 11월에 합의문이 선언될 예정인데 이 합의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에서 공식 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개최 장소를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정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개최 장소들을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분류를 해보니까 미국이 어떤 세계 질서를 구상하고 있는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서플라이 체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미국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을 당연히 해야겠죠.
이제 가장 취약한 게 뭐냐 하면 광물 원자재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갈륨 이런 것들을 수출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호주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에서 개최를 했던 것이 이런 광물 자원 민족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흐름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또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아무래도 초격차를 더 유지를 해야겠죠.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에서 개최한 것이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미국이 그동안 중국이라는 국가의 이 생산 공장을 상당 부분 의존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탈피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인도나 이런 태국 같은 국가들을 새로운 공급망의 중심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에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당연히 이제 중국이었었죠. 하지만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였습니다. 이제 그게 중국으로 바뀌었던 거고요. 이제 미국이랑 격차가 많이 났을 때는 15%포인트 정도나 차이가 났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그 격차가 1.6%포인트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1위 국가가 바뀔 가능성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대미국 수출 관점에서 계속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곧 자본재, 산업재, 반도체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이나 중국 외의 국가들로 본다면은 수출이 완만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국가, 이제 인도 같은 국가를 또 아무래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를 또 특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IPF 때문인데, 과거 중국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은 에이펙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펙은 1989년에 출범을 했고요. 우리나라랑 미국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중국이 이 에이펙에 참여하게 되면서 미국,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3개국이 함께 참여하는 첫 번째 경제 협력체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진 모르겠지만 상관관계로 본다면은 이 시기쯤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IPF가 이제 인도 관점에서 인디아를 볼 때 또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IPF는 WTO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우리나라, 미국, 그리고 인디아 이렇게 3개국이 함께 참여하는 첫 번째 경제 협력체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수출이 늘어났던 것처럼 이제 IPF를 계기로 해서 또 인도라는 국가로 이렇게 수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또 인도라는 국가에도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인도의 성장에 따른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수출 구조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 투자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은 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들도 있고 또 새롭게 말씀드리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차트를 보시면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시기가 이 탈세계화 시기입니다. 탈세계화 시대에 공급망 재편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투자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이제 물적인 캐펙스 투자,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이 첫 번째가 될 테고 두 번째는 좀 기술적인 부분, R&D 투자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투자 형태에서 그 패턴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먼저 증가하는 것은 이 캐펙스죠. 그리고 캐펙스 투자가 꺾이는 와중에 이런 R&D 투자가 늘어났던 과거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캐펙스 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캐펙스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투자 아이디어들이 주식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산업재, 반도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쪽은 여전히 주목하되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라면은 이런 R&D 쪽을 또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미국 국방부 산하에 있는 다르파라는 기관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다르파라는 기관이고요. 이 기관을 보는 이유가 이 기관이 미국과 소련이 기술 패권 경쟁을 할 때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권 경쟁 시대에 R&D 투자를 상징하는 기관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또 마침 예산을 봤더니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 예산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중 갈등이 본격화했다라고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해서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르파라는 기관을 좀 의미 있게 보는 거고요. 작년 연간 전망 때 이 다르파의 예산이 세부적으로 뜯어보니까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분야가 반도체 후공정 분야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쪽이 저희 KB증권 주식 전략팀의 추천 업종이기도 했었는데, 이걸 좀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2024 회계 연도에서 신규로 이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항목은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조금씩 높여가야 하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쪽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더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지난달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로봇 관련해서는 모멘텀의 확장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이제 작년에는 매크로적인 원인이었었거든요. 주로 이제 인건비가 오르면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모멘텀이 좀 확장됐습니다. 즉 기업의 투자라는 영역이 새로 추가됐거든요.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이 로봇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제 기업의 투자라는 것이 이 로봇 산업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 때는 더 확장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약 2천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가 통과가 됐었고요. 이제 또 하반기 중에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는 정책이 지금 이제 하반기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에는 매크로 변화 그리고 기업의 투자가 모멘텀이었다면은 그런 두 가지 요인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모멘텀이 확장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상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6, 7월에 좀 많이 봤던 업종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대표적인 종목인데,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이제 20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1분기 때는 3.37, 2분기 때는 4%까지 도달했습니다. 어떤 게 이런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나라고 보면 이 천연가스, 즉 LNG 사업이 영업이익률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3분기 실적 시즌을 더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을 보시면은 2분기 때에 비해서 3분기 때 레벨이 높아졌습니다. 이 말인 즉슨 3분기 영업이익률은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0월 중순 이후에 이 3분기 실적 시즌 때 이런 부분이 영업이익률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3분기 실적 시즌 때 다시 한번 챙겨볼 업종으로 종합상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쪽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이 친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이라고 하면은 주로 나왔던 게 2차 전지 쪽에 정책이 나왔었거든요.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광물 자원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정책이 나왔었는데, 그 정책의 무게 중심이 점차 확산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이 에너지 신산업 수출 동력화 전략이라는 것이 7월 말에 산업부에서 발표가 됐고요. 여기 표에 정리한 21개 수출 유망 품목 중에서
10개 정도의 품목을 글로벌 탑 수준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 보시면은 뭐 원전, 수소, 해상풍력 이런 것들이 좀 큼지막하게는 해당이 되고요. 뭐 조금 더 작게 본다면은 뭐 ESS, 히트펌프 이런 것들까지도 뭐 HVDC 케이블 이런 것까지도 같이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제시를 해준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부 정책이 계속 뒷받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먼저 또 정책이 나오고 있는 분야는 이런 원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조금씩 더 관심을 높여가야 하는 분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저희 퀀트 김민규 의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에서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인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수출, 두 번째로 실적, 마지막은 배당, 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 수출 먼저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수출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 하반기 전망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하반기 때 한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투자가 늘고 이 투자가 느는 것이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개선을 갖고 오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회복의 초입에 있을 거다. 이것 때문에 하반기 증시를 좋게 보았었는데요. 뭐 그 전망은 아직까지 유효한 상황이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수출이 늘어나면은 IT나 산업재 위주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을 선호한다. 이런 논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주가 관점으로 한번 분석한 거를 이야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왼쪽에 차트 보시면은 이제 자본재 수출 증가율과 우리나라 코스피 수익률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수출이 늘어나면은 언제 가장 주가가 좋은가? 이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주가라는 것은 실적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주가는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수출이 안 좋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주가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랬습니다. 주가는 항상 수출이 개선되기 한 분기 전에 먼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오른편의 그림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자본재 수출 증가율의 지난 분기 대비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분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0%였고 지난 분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20%였으면은 물론 수출은 떨어지긴 한 거지만 지난 분기 대비로는 성장률이 10%포인트 정도 개선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수치와 코스피 수익률의 상관성을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근데 분석을 하되 시차를 두고 즉 수출이 늘어나기 전에 수익률이 좋은지 아니면 후에 수익률이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본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수출과 코스피 수익률의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오는 구간이 마이너스 1시차였습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수출이 4분기 때 성장률이 개선되면 주가는 3분기 때 가장 크게 오른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4분기 때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3분기 때 그걸 선반영해서 더 미리 빠지게 된다라는 점이고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여전히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연말 연초로 갈수록 조금씩 유의미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 연초의 수출 증가 기대감이 반영될 가을 3분기 주가는 저희는 뭐 좋게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업종의 주가가 상승해서 그런 수출이 올라가기 전에 시장을 주도했었는가를 분석한 걸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IT였습니다. 뭐 여기서 좀 숫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수출 증가율이 올라가기 전에 한 분기 선행해서 주가가 먼저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먼저 오를 때 가장 세게 올랐던 업종이 결국에 이런 반도체를 비롯한 IT였고요. 저희는 뭐 이번에도 크게 그 흐름은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업종이 앞에서 저희 이은택 위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에도 얽혀 있고 그리고 또 소비에도 얽혀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투자 모멘텀은 세지만 소비 경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시점이라서
과거의 슈퍼사이클 때만큼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투자를 중심으로 한 수출 개선이 붙어주면 저희는 반도체 업종 위주로 주가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엔터레저 그리고 뭐 해상풍력, 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적 관점이고요.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빨간색 선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 비율에 의미하는 바가 분기 실적 시즌에 컨센서스, 즉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한 종목의 비율입니다. 뭐 평균적으로 40% 정도는 이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뭐 호실적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이거를 갖고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나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역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프라이즈가 나는 종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종목이 굉장히 적은 상태면은 실적 추정을 그만큼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종목들이 적은, 즉 과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비율을 추적해 보면 2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였죠. 그 말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보수적인 상태였지만 지금은 그게 평균까지 내려온, 즉 평상시 수준의 심리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이렇게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여전히 추정치가 보수적인 산업들도 존재합니다. 이 추정치가 보수적이다라는 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확률도 높기 때문이고, 또 만약에 이 추정치가 보수적이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면은 컨센서스도 올라가면서 어닝 모멘텀이 개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표에 정리를 해드린 업종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회색으로 칠해드린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실제 실적이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종목의 비율이 높은, 그만큼 실적을 애널들이 보수적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종들만 여기 추려드린 겁니다. 근데 주로 나오는 것들이 기계, 상사, 운송 같은 산업재가 많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3분기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은 이런 산업재 업종은 다시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9월달 뭐 당장 비중 확대 업종은 아니지만 3분기 실적 관점에서도 계속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종들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뭐 건설이나 자동차처럼 이익률이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거나 또는 정점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는 게 또 정당화가 되는 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별로 최근의 업황 흐름을 좀 같이 참고를 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업황 흐름까지 참고했을 때 이런 산업재가 저희는 눈에 들어온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업종으로만 잡혀 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들 또는 엔터주들 그리고 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도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전망치가 아직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아직 올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은 여기 있는 업종들처럼 실적을 아직까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까지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 비중 확대 업종으로는 엔터까지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세 번째는 배당의 계절성입니다. 이 계절성이라고 하면은 인간들이 보통은 이제 1년을 일정한 스케줄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가 되면 반복이 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배당주에 대해서는 4월과 9월 그리고 12월은 배당락 전까지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그런 계절성이 반복이 됩니다. 즉 4월과 9월과 12월만 되면은 배당주가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최근 10년 동안 이 월평균 코스피 대비 히트레이시오를 봤을 때
10년 중에 8번 4월과 9월, 12월 배당락 전까지 시장을 앞서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일단은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먼저 한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월과 12월은 사실 명확합니다. 4월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가 얼만큼 주주환원에 적극적이다. 뭐 내년에는 이익이 이만큼 잘 나오면은 이만큼 배당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배당주들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은 실질적으로 배당락이 있는 시기죠. 그래서 배당을 받기 위한 실질적인 머니플로우가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절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9월은 약간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9월 달이 되면은 배당주가 좋을까를 고민을 해본 결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9월이라는 시기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다 끝난 시기죠. 그 말은 상반기까지 이 기업이 얼만큼 돈을 벌었는지, 즉 얼만큼 배당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배당에 대한 윤곽도 어느 정도 잡히는 시기입니다. 근데 투자자들 중에서는 당장 오늘 내일만 보는 게 아니고 2개월, 3개월 있다가를 내다보고 예상하는 그런 약간 장기적인 성격의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9월 이 시기가 이 상반기 이익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배당 가능성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배당 수익률을 높이기 굉장히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배당주가 매번 좋았던 현상이 반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떤 배당주들을 저희가 꼽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비금융 고배당주입니다. 왜냐하면 비금융 고배당주들이 상대적으로 연말 연초로 갈수록 실적도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이 두 가지의 교집합에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그 월간 전략 자료에 보시면은 어떤 종목들이 지금 배당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이것도 같이 추려드려서 그거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의 자료를 통해서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업종 분포를 갖고 있는지를 통해서 배당주들 중에서 어떤 섹터를 좋게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려보면 결국에 이쪽도 경기 민감 쪽입니다. 업종 분포를 보시게 되면은 소비재들 중에서도 필수 소비재보다 경기 관련 소비재, 즉 경기 민감 소비재가 더 많고요. 그리고 산업재나 소재 이런 시클리칼 쪽 경기 민감 쪽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과거의 배당주라고 하면은 금융주를 제외하면 뭐 방어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 경기 민감 쪽의 배당주들의 비중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라는 점이 저희 생각에는 이 주주 환원도 좋지만 실적 개선까지 같이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주들 중에서도 9월 달에 이런 이제 경기 관련된 배당주들도 관심을 같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저희 이제 자료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실적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런 배당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종목 리스트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거는 같이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KB증권 주식전략팀에서 9월 전략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또 이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달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